거다라고 하시면서 대막작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가 끝나고 집에 가서 이 영화를 봤는데 그냥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이 아우구스토가 이 남자 이 주인공이 그 칠레 상황이 옛날 우리나라의 모습과 참 너무 유사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군사 독재 시절을 겪고 그런 시절 가운데 점점점 이 나라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나라는 또 기억을 사람들의 좋은 기억들을 훼손시키고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이 남자 주인공께서 꾸준하게 노력해가지고 그 칠레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계속 기억나게 해주는 장면과 그리고 이 남편이 알츠하이머를 통해서 본인 자신을 잃어가는 가운데 이 아내분이 예전에 남편이 그 나라를 위해서 했던 그 모습과 유사하게 남편의 역할로 또 이 남편을 그렇게 기억을 계속 떠올리게 해주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저한테 너무 저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왜냐면 이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제 종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얘기를 해도 네, 천천히 해주시죠. 네. 그냥 이게 그냥 사랑 이야기, 알츠하이머를 겪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였으면 저한테는 그냥 사랑 이야기였겠구나라고 끝났을 텐데 끊임없이 이 남편을 위해서 계속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나게 해주는 이 사람의 모습이 제가 기독교인데 기독교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프지만 아픈 나의 이야기를 계속 마주하게 해주거든요. 거울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그 거울 속에 있는 그 존재가 나인지를 몰라요. 얘는 나쁜 사람, 나는 좋은 사람 이렇게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되게 무지하고 바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나라는 걸 알고 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발견해 나가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영화 속에서도 아내를 통해서 또 남편을 통해서 칠레에 대한 그 국민들에 대한 기억을 계속 떠올리게 해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해주고 또 남편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계속 발견해주는 이 지점들이 저한테 너무나 크게 와닿아서 그날 좀 계속 극중의 대사들이 계속 떠오르고 해서 잠을 한참 동안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상적이었던 어떤 특정 장면이라거나 이런 얘기는 또 차차 나누기로 하고요. 이터널 메모리를 둘러싼 배경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마이테 알베르디라는 감독이 이 작품을 연출을 했는데요. 이 감독은 이전에도 노년층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품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이지만 조금 극영화의 성격에 가까운 형식을 띠고 있고 오늘 보신 이터널 메모리라는 작품 자체는 정말 내추럴한 다큐멘터리 본연의 매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전에 만들었던 작품과 연결 지점이 있어서 잠시 얘기를 드리면 2020년에 요양원 비밀요원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이 감독이 만들었어요. 제목부터 무언가 조금 장르적인 성격이 느껴지실 텐데 그 영화로 칠레 영화계 다큐멘터리 사상 최초 그리고 여성 감독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다큐멘터리상 후보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형사 출신의 탐정이 자식들로부터 요양원에 있는 우리 부모가 학대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 제보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정이 요양원에 실제로 접근을 해서
그 사안을 밝혀내기란 조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인을 한 명을 고용하게 돼요. 80세 정도의 노인을 고용해서 말하자면 비밀 요원으로 요양원에 들어가서 실제 자식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부모가 학대받고 있는지를 조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약간의 꽁트 형식을 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다큐멘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은 없고 오히려 그 요양원 안에서 어떤 일들이 요양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가, 그들 안에 어떠한 신뢰관계와 우정과 사랑의 관계가 다져지는가를 관찰하게 되는 다큐멘터리로 변모하게 됩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과정은 사실상 의도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점에서 감독조차 의도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이었는데요. 어쨌든 그 다큐를 만들고 이 다큐를 만든 이 감독은 기본적으로 늙음, 나이듦, 그 죽음을 향한 고찰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카엘 하네케의 아무르 같은 작품처럼 극영화 안에서 알츠하이머를 다룬 작품들도 있지만, 저는 노화와 신체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면서 또 과거보다 현재가 훨씬 연약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이 다큐멘터리의 시도들이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지고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삶이 유한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아예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어쩌면 우리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노화와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의 수위를 조금은 낮춰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감독이 처음에 학교에 우연히 강의를 하러 갔다가 파울리나의 강의를 보게 돼요. 근데 그때 옆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남편을 항상 동반해서 데리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은 일과 일상 안에 저렇게 남편을 간병의 역할까지 하면서 같이 가져갈 수 있는가가 첫 번째 궁금증이었고, 그렇게 영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파울리나의 곁에 남편이 있고 일을 할 때도 항상 동행을 하고 참여하거나 혹은 방해하거나 그냥 아내가 내두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죠, 이 감독의 눈에. 그리고 그 남편의 상황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알츠하이머를 앓는 사람과 그 간병인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로 이어질 수 있을까를 탐색하다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사실 아내는 이 다큐멘터리 작업에 반대했고 오히려 알츠하이머를 앓는 남편이 이 작업을 해보자고 아내를 설득해서 진행된 다큐멘터리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차차 다시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품은 기록의 중요성, 기억의 중요성과 계속해서 관계 맺기를 하는 작업이기도 한데, 평소에 기록에 대한 생각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책을 쓰는 사람이라거나 어떤 기록을 남기는 사람에게는 기록이라는 정확한 결과물들이 남지만, 사실 일반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기록은 그렇게 가까운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배우라는 직업은 어쨌든 매 활동이 작품으로 남게 되고 그것이 특정 시기의 기억이 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2007년에는 은하의 방 전선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록에 대한 접근 방식이 배우들은 일반 사람들과 배우가 직업이 아닌 사람들과는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기록에 대한 생각이 평소에 그냥 어떠신지 편하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질문이 좀 어려워가지고 좀 쉽게 한번 다시 한번. 네, 기록, 작품으로 계속 내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생각이 어떠세요? 그것에 부담을 가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내 기록 이렇게 작품으로 남는 것이 좀 뿌듯하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출연했던 모든 작품들이 다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 찾으면 어쨌든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서툰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 과거의 어떤 삶이 내 영상으로 별로, 요즘 핸드폰을 기록을 하긴 하지만 이제 저처럼 이제 작품으로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10년 전, 15년 전 영화를 보면 너무 창피하고 아파요. 되게 부끄럽고 과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배우로 쓴 거지라고 이렇게 되게 부끄럽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지금의 제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처음부터 뿅 해서 와,
저 사람 진짜 연기 잘해 이런 사람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지금도 레슨을 하면서 이제 연기가 무엇인지 제가 뭐가 제 몸을 잘못 쓰고 있는지 배워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부족했던 그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이 직업이 저한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남들은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독특하다. 네. 어떻게 보면 아우구스트가 저술로 계속해서 자신의 기록을 남겼던 것처럼 윤지규 배우님이 연기를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그 기록을 계속해서 남기고 있는데요. 그 기록이 곧 이 사람의 한 부분의 정체성이 되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록의 힘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 피노체크 독재 시기의 저항의 기록을 아우구스트가 남긴 공동 저자로서 참여한 책이 나오죠. 칠레 금지된 기억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저는 이 책에 담겨있는 그 세세한 어떤 내용에 대한 궁금증보다 그 아우구스토가 아내에게 전달하는 그 서문, 편지의 방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거기서는 이 책을 쓰는데 6년이 걸렸고 나에겐 매우 중요해서 당신에게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는 고통과 공포가 가득하지만 고귀함도 가득하고 여전히 금지된 기억이지만 고집스러운 책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용기 있는 당신처럼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라는 고백으로서 그 책을 전달해 주는데요. 이런 기록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이 기억을 잃어간다는 아이러니가 사실은 이 작품의 가장 슬픈 지점이기도 하죠. 그 지점에 많이 마음 아파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드라마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록을 했던 사람이 자신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 게, 근데 이게 자신이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렇게 알츠하이머를 통해서 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걸 이 다큐를 찍은 이 연출을 하신 감독님이 발견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 아우구스토가 멀쩡했다라면 사실 아내와의 그 부분을 이렇게 영화화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참 재밌게도 몸소 그 아우구스토가 과거에 기억을 잃는다. 그 책에서도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기억을 잃으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 내가 이 과거를 알아야 미래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 아우구스토가 몸소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몸소 기억을 잃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집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아내이지만 아내인지를 점점 잊어가는 이런 사람이 돼.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기억을 기억나게 해주는 누군가의 존재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이 모습이 너무 드라마틱했어요. 그러게요. 본인이 자신의 정체성으로서 또 자신이 평생 주장하던 무언가를 설명하고 또 존재해내는 상황이 됐다는 게 이 작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드라마틱하고 아이러니한 점이기도 한데요. 원래 아까 설명을 드리기로 아내가 이 촬영을 반대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저라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일 것 같아요. 나의 사생활을 전 세계의 관객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어떤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아우구스토가 평생 기록과 기억에 앞장섰던 저널리스트이기에 나의 나약함을 보여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다라는 이유로 우리 방문을 한번 열어보자라는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에게 닥친 이 상황은 나에게만 찾아온 예외가 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말로 아내를 설득하면서 오히려 촬영에 대한 의지를 좀 드러내면서 아내를 설득한 경우라고 하고요. 저는 여기서 그 취약함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귀한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느꼈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아주 사생활에 밀착한 취재이기 때문에 다른 다큐멘터리처럼 다 인원이 참여할 수는 없었고 감독, 촬영감독, 음향기사 이렇게 딱 3명이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늦은 밤 혹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을 담기 위해서 아주 가끔씩 파울리나가 카메라를 잡고 찍던 것이 본격적으로 파울리나의 손에 넘어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입니다. 그때는 촬영도 불가능하고 더 잘 아시잖아요. 현장 같은 게 얼마나 긴박하게. 네, 저도 3년 정도 일이 끊겨가지고 애만 봤었거든요. 근데 덕분에 좋았습니다. 아이랑 이렇게 딴 얘기지만 이게 육아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함께 하는 거구나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건 역시 돌봄이기도 아주 중요한 돌봄인데
그 코로나 시기이기에 이 작품에 발생한 장점과 동시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단 장점으로는 촬영팀이 들어갔을 때 절대 찍을 수 없는 장면들이 탄생했다는 거죠. 혹시 인상적으로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세요? 어떤 장면일까요? 아주 두 사람만의 개인적인 무언가 담긴 장면이 기억나세요? 뭐 샤워하는 거나 뭐 면도하는 거. 네, 그럼 좀 거짓말 같더라고요. 이렇게 제 아내가 제 얼굴 그렇게 깎아주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정말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는 어떤 장면들일 텐데 저는 첫 장면부터 이미 이 다큐멘터리에 아주 사생활적인 무언가를 본 것 같았어요. 남편이 자다가 깬 상황을 어떻게 촬영 감독이 담을 수 있겠어요. 그때 당신은 누구고 우리는 어떤 관계고 우리가 20년 동안 어떤 사이인지를 아주 친절하게 아내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주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애정을 밀도 있게 주고받는 그 모습들에서부터 이 다큐멘터리가 무언가 독특한 지점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는데요. 그 장면을 포함해서 초점이 거의 맞지 않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큐멘터리에 왜 이런 기술적인 결함이 있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파울리나가 끝까지 카메라의 촬영법을 온전하게 숙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찍을 때나 본인들의 장면들을 찍을 때 조금씩 그렇게 초점이 나가버린,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상 화면으로는 사실은 가장 먼저 편집해버리는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런 것이 장점이라면 단점도 있었습니다. 단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을 잃어가는 아우구스토에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밖에 나가고 싶은데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엄마가 되는 기분이었다고 모든 제작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후반부에 왜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를 만나러 오지 않죠? 라고 하면서 버림받은 아이 같은 눈물을 터뜨리잖아요. 그건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기에 발생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아우구스토뿐만 아니라 사실 그 기간엔 우리 모두가 고립되는 시간을 겪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의 간병인과 그 환자에게 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치료도 받을 수 없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유지됐던 어떤 아우구스토의 부분들이 있을 텐데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그 남편의 주치의가 나중에 밝히기로는 인지 저하 속도가 코로나19 전에 비해서 12배가 빨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야속하게도 이 기간이 아니었다면 이 두 분의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시작하는 것보다 항상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카메라를 끌 것인가에 대한 것 같아요. 이 다큐를 처음에 시작할 때 도대체 언제 이 스토리를 마무리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감독 자기에게도 없었는데요. 원래는 아우구스토의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촬영을 좀 지속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감독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5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데 언제 이 카메라가 꺼지게 됐냐면 아우구스토가 이 영화 후반부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파울리나가 맞아요, 당신은 그런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주고받은 날이 있었대요. 그날 이 감독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촬영이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이 작업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있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그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을 앞에 두고 더 이상 계속 촬영을 지속하는 것은 이 관계에 도무지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동안 쌓아온 카메라와 이 캐릭터들 사이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원한다면 한 1년 정도 촬영을 더 지속할 수 있었지만 그날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카메라를 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는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들이 사실 없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자막도 없고 나레이션도 없고 뭐 어떤 설명도 없고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각자 인터뷰를 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혹은 뭐 주치의를 인터뷰하거나 아내의 상황을 인터뷰하거나 그런 요소들이 전혀 없는 상태로 누군가 이게 좀 툭 끊긴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지점에서 카메라가 꺼지는데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고 방금 이야기한 그 다큐멘터리 있을 법한 조건들이 왜 이 영화에는 갖춰져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좀 우리의 몸에 남은 기억들이 각자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부에게는
폐쇄된다는, 고립된다는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이 시기에 특히 생겼을 것 같고요. 저도 기억을 돌이켜보면 코로나 시기에 제 몸에 남은 어떤 기억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임시규 배우님도 혹시 그런 게 있으세요? 코로나 기간을 통과하면서 나한테 좀 강렬하게 남았던 경험 같은 것들이요? 영화와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원한다면 제 이 연기 배우라는 직업을 평생 할아버지가 돼서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코로나 직전에 한 해 동안 그 재작년보다 작품이 한 2배 정도 많았었거든요. 와, 이 정도면은 내가 원할 때까지 계속 배우할 수 있겠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작품이 갑자기 뚝 끊기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기존에 이제 연극, 뮤지컬만 고집하던 이제 배우분들이 계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난 이제 연극이야, 뮤지컬이야, 방송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생계가 막히니까 공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분들 또한 많이들 이렇게 넘어오셨고 그분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드라마나 영화 현장에서 어쨌든 신인이니까 기존에 있던 배우들에 비해서는 이제 출연료가 조금 낮으시고 이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고,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해. 그러니까 새로운 코로나 시기 때 새로운 배우분들은 아마 작품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전에는 저희가 드라마를 볼 때 익숙한 사람들이 나와야,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캐스팅을 잘했다, 이런 지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익숙하지 않아도 처음에 좀 어색하지 연기를 잘하면 우와, 그 새로운 느낌들을 주는 배우를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 쾌감들도 있고. 그러니까 점점 저한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한두 달, 1년, 2년, 3년 점점 이전에 벌었던 건 다 까먹게 되고 어느 순간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어서 이제 배달 아르바이트도 하고 3개월 동안 이제 전기 자전거를 사가지고 이제 배달을 했었죠.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내가 원한다고 이 직업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절실히 알게 되었고, 그리고 3년쯤 되었을 때 이제 작품이 하나씩 들어왔고, 이전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여기까지 버텼는데 지금 그걸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뭐가 부족한지, 무엇이 나를 찾지 않는 배우가 된 것인지를 좀 발견해야만 했고, 그래서 이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선생님을 만났고 이제 레슨비를 드리면서 내가 환자로 치면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이제 고치는 가운데 새 작품을 같이 하게 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전에는 아내가 아까 제 기록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과거에 찍었던 영상들을 보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연기를 거짓말로 해, 이랬었거든요. 전 인정하기 싫었어요. 아니, 자기가 뭘 안다고, 내가 평생 어쨌든 이거 해왔는데 연기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그 말이. 근데 그날 싸우고 나서 한 며칠 뒤에 다시 이제 영상들을 보는데 제 연기하기만 바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잘 나오는 것에 목적이 되어 있지, 이 사람과 진짜 대화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하는 연기인데 사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그 코로나 시기가 저한테는 다시금 배우라는 직업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발견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한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좀 체질 변화를 요구당하는 시기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기를 우리도 겪고 임시규 배우님도 겪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겪은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결과물이 지금 하나씩 보이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 보신 이터널 메모리 같은 다큐멘터리로 나오고, 그때의 기억이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감정에 무엇을 남겼는가에 대한 결과물이 이제 조금씩 스토리텔링으로 나오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우구스토가 기록으로 남겼던 어떤 독재 정권에 저항했던 사람들의 기록
기록만큼 치열한 기록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을 수 있지만 개개인의 기억이 모여서 한 시대가 되고 그것이 그 시대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시기를 자꾸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자기 몸과 마음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지켜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영화가 말하는 기억과 기록의 중요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기억이라는 개념도 이 영화에서는 조금 다르게 다뤄진다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했는데요. 일단 우리는 계속 기억을 잃어가는 남자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몸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국가적인 어떤 상은의 기억, 그리고 통치자나 어떤 군대 경찰과 싸웠던 그 기억이 자기 몸에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개인적인 상실이, 기억의 상실이 조금 더 비극적이고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부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조금 특별하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의 개념과 다르구나라고 제가 느꼈던 지점은, 아우구스토는 점점 잊잖아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잊고 자기랑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종종 잊어버리지만 자기가 얼마나 과거에 치열하게 투쟁했는지는 굉장히 예리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피노체트 통치 기간 동안 그 실종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식으로 카메라로 반응했는지는 아주 자세하게 회상을 할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이 뭘까를 이 다큐를 보고 오히려 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기억은 언제나 왜곡되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하고 유행과 가사처럼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히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독재 시절 자기가 잃었던 친구들과 싸웠던 기억에 절대 흐려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고통을 절대 잊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 기억이란 것이 늘 왜곡되고 흐려지지 않는 것일 수 있다, 몸에 새겨진 무언가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사랑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내 이름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아내가 누구인지 이 사람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이 사람이 자신의 사랑이라는 건 금방 받아들이잖아요.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억이 신체에서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저장되는지, 혹은 기억이 신체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만드는 다큐멘터리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저는 이 영화의 기억을 이렇게 좀 신체에 남는 것으로 조금 특별하게 바라보았는데, 임지규 교원도 특별하게 어떤 기억에 대한 생각을 이 영화를 통해서 하시게 된 게 있을까요? 제가 그 시낭송 때문에 그 개막작을 먼저 보게 됐고, 이제 이런 시간 이렇게 GV를 하게 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첫 장면, 그 이제 침대에서 이제 아내랑 마주치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혹시 그 영화 아시나요? 첫 키스만 50번째? 이제 여자 주인공이 베리 두루모고 남자 주인공이 아담 샌들러인데, 이제 첫눈에 남자 주인공 여자 배우에게 여자 주인공한테 반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서로 사랑을 나눴고, 근데 하루가 지나서 우리 만나서 했는데 여자가 기억을 못하는 그 나를 알고 보니까 하루가 지나면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여자한테 찾아가서 계속 사랑 고백을 하고,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 심지어 아이도 낳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같은 침대에서 이제 일어났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영화는 그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이렇게 기억을 잃어버렸으니까 누구야 막 이랬는데, 다시 이 영화는 제가 만약에 그 알츠하이머를 겪는 역할을 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보통 첫 키스만 50번째 정도에 되는 그런 연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안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당신 누구야 이러지 않고,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있으면서 조곤조곤 그 여자의 말을 들어요. 내가 내 이름이 무엇이고 아내 이름이 무엇인지를 듣고 우리한테는 결혼했었고 아이가 있었고, 아 그러냐.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방금 얘기하신 어딘가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 사람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어떤 에피소드는 기억나지 않지만 내 몸이 이 사람을 전혀 낯설어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쉽게 이 아내가 설명해 주었을 때,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다시 이렇게
기억을 회복해 가고 다시금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이어져가는 모습이 와 저게 진짜구나. 만약에 저한테 이제 이런 역할이 주어지면 이런 부분도 제가 참고해서 연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장면을 제가 보지 않았으면 그렇게 매번 삭제가 되어서 매번 처음부터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너무 신기했었어요. 앞으로 만약에 그런 역할을 맡으신다면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해 주실지 답변을 들으면서 기대가 되기도 했고요. 보통 기억은 수치와 통계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데뷔작이 몇 년도였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가 뭐죠? 이렇게 수치와 통계로 어떤 사람의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수치와 통계로 기억을 재구성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재구성을 해야 되는구나를 더 여실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독재 정권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고통스럽고 그게 좀 충격적이었던 기억일수록 감정을 회복하면서 자기 자신과 사회와 기억과의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라는 걸 이 다큐를 보면서 기억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를 들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우구스토는 날짜와 숫자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얼마나 됐죠?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죠?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물어보는데 하지만 이 사람의 기억 속에 우리 집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아내가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억에 남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독재 시절 먼저 세상을 떠났던 친구의 이름은 기억해요. 그게 수치적으로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의 숫자가 아닌 감정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딘가 몸에 새겨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역사가 남긴 판본의 기록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개인의 감정으로부터 역사적인 기억을 이해하는 방식은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통해서 했었고 실제로 이 사람이 한 작업과 그것이 나란하다는 점이 굉장히 재미있는 점인데 이 사람이 쓴 그 책에서 날짜와 사건이 아닌 애도와 감정적인 이야기로 기억을 재구성해야 된다는 의사를 자기가 밝혔던 거잖아요. 그 삶 그대로를 자기의 삶에서도 살아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 다큐멘터리 없는 것 몇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죠. 임채규 배우님 다큐멘터리 보면서 조금 뭔가 어색하고 이상하다고 느끼신 부분이 없었어요? 저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다큐멘터리를 처음 볼 때 물론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였지만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었을 수도 있고 왜 이 다큐는 이것을 보여주지 않지라는 궁금증은 혹시 없으셨어요? 이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우구스토가 어떻게 됐을까가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저는 일반적인 다큐멘터리라면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가에서부터 자식들은 이 아버지의 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혹은 이 남편의 질병에 대해서 아내가 고통스러운 순간은 진정 없는가 간병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이 다큐에 가지는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는데 물론 파울리나는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는 돌봄의 역할을 맡은 누군가가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왜 긴병에 효자 없다는 이야기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간병하는 사람이 절대 그 사람을 사랑으로만 바라보는 성인군자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이 다큐는 그런 장면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지? 파울리나는 한 번도 화가 나거나 고통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군가의 삶 자체를 책임진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한 진실을 이 다큐가 생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저 두 배우자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럽고 좀 감정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만 보여주려는 다큐가 아닌가 하는 의심 아닌 의심을 비슷한 의심이 좀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것들을 말해주지 않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이 영화를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저는 이게 지속적인 사랑과 기억에 대한 아주 인상적인 증거 하나를 만들어주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모두 잃었을 때 사랑이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어떤 사례를 하나의 다큐가 인상적으로 남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파울리나가 이 기간 동안 본인에게 생긴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남편을 돌보면서 그리고 본인의 사회생활과 모든 일상이 남편과 같이 동행하면서 느낀 변화들이 있을 텐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럼 그걸 인터뷰하면 되지 않나? 파울리나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었는데 이 다큐가 나의 생각보다 훨씬 성숙했구나라고 느낀 지점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한 다음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시기, 뭐 아까 팬데믹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어떤 시기로 인한 자신의 구체적인 변화는 저는 그 시기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의 다른 단계에서 그 변화가 나에게 뭘 남겼는지를 느낄 수 있을 텐데 요즘은 관찰의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재밌는 것으로 취급이 되죠. 뭐 나는 솔로 같은 작품이 그렇게 히트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듯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모든 것을 관찰해야만 가치가 있는 어떤 시대처럼 보여지는데 그리고 어떤 스토리에서 우리는 항상 반드시 여정의 끝에서 어떤 성장을 만났는가를 기대하죠. 마치 저처럼 파울리나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나, 어떤 성장이 있었나를 기대하지만 실제로 한 사람에게 인생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굉장히 더디고 그리고 그 변화가 내부에서 알아서 일어난다기보다 나의 바깥에 있는 삶의 무언가들과 맥락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다큐이긴 하지만 아주 솔직한 방식의 다큐멘터리에 오히려 가깝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나중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보여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신 게 있었군요, 확실히. 저는 좀 사실 조금 의심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알츠하이머를 겪으면 예측하지 못하는 이렇게 발언도 하시고 몸짓도 있고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욕도 하시고 이렇게 볼 일도 좀 보시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영화가 너무 두 분이 사랑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편집된 건 아닐까? 라는 걱정들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라고 느꼈던 게 이제 순간순간 이제 아우구스토가 기억을 점점 더 많이 잃게 되면서 점점 더 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가면서 아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두 사이는 일반적인 사랑의 모습을 좀 뛰어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아이 같은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내한테 투정하는 그런 말들이나 이 내용들이 정말 좀 다르더라고요. 아내도 물론 카메라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자주 볼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이었지만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 저런 거구나. 나는 사실 진짜 저런 사랑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누군가 가끔씩 저런 사랑을 해줌으로써 저런 사랑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랑을 되게 칭찬하고 싶고 조금이나마 제가 이제 아빠라고 했잖아요. 아들한테나 아내한테 그 사랑을 조금 한번 흉내 한번 내볼까라는 용기가 좀 생기는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나중에는 이 두 분들의 모습을 되게 칭찬하면서 되게 흐뭇하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다큐를 보면서 저는 뭐 결혼은 안 했습니다만 이전부터 사랑을 완성하는 되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함께한 세월이라고 늘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다큐를 보고 생각이 조금 바뀐 것은 그저 함께하고 있는 그 오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의 사랑을 다룬 이 영화가 왜 이터널 러브가 아니고 이터널 메모리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오늘 함께한 그 기억 어딘가가 내 몸에 저장이 되고 그것이 결국에 이 사람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랑이자 기억일 수 있구나라는 어떤 깨달음 같은 것들을 미약하게나마 이 작품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 캐스팅도 잘한 것 같은 게 이제 이분들이 아니라 저희 엄마 아빠였으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저희 엄마 아빠는 서로 눈을 안 마주치시거든요. 저희 예를 들면 엄마를 쳐다보면 부산분인데 와 쳐다보는데 이러시거든요. 그런 둘 사이에서는 절대 이 다큐가 이렇게 진짜 그 감독님이라 할지라도 그 영화가 저한테는 와닿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두 분의
그리고 이 감독님이 참 잘 만났다라는 생각이, 사실 저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하면은, 이제 나중에 결혼하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면도를 해주고 뭐 이렇게 머리를 감겨주고 뭐 이렇게 사랑스럽게 하루 종일 이렇게 바라봐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이상형의 아내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속에 저 두 분은 진짜라는 게 너무 신기했고, 아, 그게 가능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좋았어요. 네, 그래서 감사했고. 어딘가에는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김식희 배우님의 시 낭송에 관련된 사항을 좀 준비를 지금 해주시고요. 준비가 되는 동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DMZ 다큐멘터리 개막식 때 파울리나를 실제로 보셨다면서요. 네네네. 네, 이분에 대한 인상이 어떠셨어요? 실제로는 어떤 인상을 풍기는 분이던가요? 제가 처음으로 저 이제 이 배우 작품을 하다 보면 저도 보고 싶었던 배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 되게 신기하고 한데, 이 영화 속에서 봤던 파울리나처럼 강렬하게 남은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시 낭송을 제가 하고 그분이 이 개막식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한 번쯤 뵙고 싶었는데, 실제로 뒷모습만 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용기 내서 나중에 그 아내와 제 아이와 함께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진을 꼭 한번 찍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부탁을 좀 드렸더니, 제 아이를 너무 꼭 안아주시면서 이제 시를 너무 잘 읽어줘서 고맙다, 당신의 시가 너무 힘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내가 이 시 낭독하는 거 거절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저한테는 너무나 제가 계획했던 건 아니었지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고, 어쨌든 그분과 만나고 그분의 영화를 통해서 제가 다시금 알게 된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공부하게 되고 배우게 된 시기여서 너무나 감사한 분이죠, 저한테는. 네. 파울리나가 정말 잘 들었다고 얘기를 해주신 그 시를 저희도 오늘 직접 들어볼 텐데요. 어떤 시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똑같이 칠레의 시인이신데요. 파블로 네루다라는 분이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오늘 밤 나는 쓸 수 있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네, 박수로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5분 정도 남깁니다. 오늘 밤 나는 쓸 수 있다. 파블로 네루다. 오늘 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시를 쓸 수 있다. 이를테면 밤은 산산이 부서지고 푸른 별들은 멀리서 떨고 있다고. 밤바람은 공중을 선회하며 노래한다. 오늘 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시를 쓸 수 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도 가끔씩은 날 사랑했다. 이런 밤이면 나는 그녀를 품에 꼭 안았다. 가없는 하늘 아래서 그녀와 끝없이 입맞추었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고 나 또한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의 그 커다랗게 응시하는 눈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리. 오늘 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시를 쓸 수 있다. 그녀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녀를 잃어버렸다고 느끼면서 듣고 있나니 그녀가 없는 밤은 더욱 적막하다.
풀잎에 이슬 내리듯 내 영혼에 씨가 내린다. 내 사랑이 그녀를 잡아두지 못한 게 뭐 그리 중요할까? 밤은 산산이 부서지고 그녀는 내 옆에 없다. 그게 전부다. 멀리서 누가 노래하고 있다. 저 멀리서. 그녀를 잃은 내 영혼은 공허하다. 내 눈길은 그녀한테 가려는 듯이 헤매이고 내 가슴은 그녀를 찾지만 그녀는 내 곁에 없다. 그때와 같은 밤이 그때와 같은 나무를 하얗게 비추이는데 우리 두 사람은 그때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던가. 내 목소리는 닿지 않는 그녀의 귓가를 맴돌고 있다. 그 목소리, 그 고운 살결, 그 무한한 눈, 지난 날의 키스도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있겠지. 나는 이제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지도 몰라. 사랑은 이다지도 짧고 망각은 이다지도 긴 것인가? 이런 밤이면 나는 그녀를 품에 안고는 했었지. 그녀를 잃은 내 영혼은 공허하다. 이것이 그녀가 내게 주는 마지막 고통이기를. 그리고 이 글이 그녀를 위해 쓰는 마지막 시가 되기를. 배우가 읽어주는 건 다르군요. 확실히 다른 어떤 신앙송을 들은 것 같고 시에 대한 감상이 지금 다 각자 마음 안에 있으실 텐데 임지규 배우님은 두 번째로 이 시를 낭독하셨는데 처음 낭독하실 때와는 좀 어떻게 다르세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와 두 번째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처럼 오늘 좀 그때는 저의 처음이었고 이렇게 야외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 긴 시를 이 많은 분들이 버티고 기다려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시를 이제 기획했던 분도 다른 분들이 많이 반대하셨다고 하더라고, 시 낭송을.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 이 낭송을. 그래서 처음에 이 시를 받고 시 길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시도 되게 어렵고 그리고 이 시를 되게 멜로처럼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처음에 이 시를 받고 이게 어떻게 멜로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아픔이 막 서려지는데 이게 저한테는 멜로로 다가오지 않고 아픔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시는 아우구스토는 아니었지만 꼭 아우구스토가 기억을 잃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기억이 그래도 있었을 때 아내에 대한 기억, 아내를 사랑했던 기억, 조국을 사랑했던 그 기억을 그 순간 기억을 잃어버리기 전에 기록을 해야겠다라는 내 아내한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져서 이 시가 달리 해석이 되었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 무대에 가니까 그냥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처음에는 벌거벗은 느낌이었는데
저한테 주어진 어떤 대본이 있었고 이 대본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연기하는 느낌?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더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더 많이 조금 더 이해한 상태로 아마 제가 좀 느끼고 좀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이 신앙송을 듣고 넘어가기 너무 아까웠던지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강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만들어진 자리인데 너무 멋진 신앙송을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임지규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와 이 시 그리고 본인 안에서 혹은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조금의 확장성 같은 것들을 더 많이 가져가셔서 이 영화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길어져서 이만 자리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임지규 배우님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은 이 기억을 통해서 이 아우구스토가 나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기억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록을 했던 아우구스토마저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가는 가운데 아내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건 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이번 이 영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또 많은 분들이 되게 점점 세상이 더 개인주의적이고 되게 이기적으로 변하는 이 상황에서 절대 나 혼자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곳이다라는 걸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한번 사랑해보려고 노력해보고 또 기억해보려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자기가 돌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돌봄을 주고 도움을 주는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이상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는 아주 가깝게 이번 명절에 엄마 아빠가 두 번 세 번 물어봐도 똑같은 질문에도 그냥 친절하게 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여러분도 영화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본인의 생활 안에서 이 사랑과 기억을 실천해 보시고 주변에도 좋은 입소문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명절도 즐겁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